안녕하세요. 저희 세션을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저희는 스마트 시티와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마트 도시 내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어떻게 해야지 균형점을 찾아갈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저희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스마트 도시도 어려운데 거기다가 또 개인정보 보호까지도 같이 이렇게 섞여서 너무 난이도가 높지 않냐 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뭐 이번 기회에 같이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게 된 법무법인 한결 윤봉남 변호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세션은 저희 대학 학부생께서 발표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건국대학교 다니시는 김수연님께서 발제를 먼저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세 분의 패널을 모시고 토론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세션 발표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수연님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이번 스마트시티 내의 개인정보 이용과 보호 세션의 발제를 맡게 된 건국대학교 김수연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세션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화 이후 지구 온도가 1.5도 이상 상승하면 해수면 상승과 이상기후 등으로 수많은 인류의 삶이 위기에 처할 것이다. 세계 곳곳은 이미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피해가 그 규모와 빈도 측면에서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사회는 교토 의정서에 이어 파리 협정을 체결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기후체제의 글로벌 흐름에 맞추어 대한민국 또한 사회, 경제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며 나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디지털과 친환경, 저탄소를 두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탄소 중립은 피할 수 없고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라는 지구 공동체 의식 아래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닙니다. 수준 높은 ICT 기술 등 디지털 혁신 기술은 에너지 소비 절감에 관해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디지털 기반 탄소 중립 도시, 즉 스마트 도시는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도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탄소 중립 전략을 통합함으로써 ICT 기술을 접목하고자 합니다. 최적화된 에너지 중립형 인프라를 구축하여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도시와 생활공간의 녹색 전환을 위해서는 수많은 데이터들이 필요합니다. 최적화된 교통 시스템, 전력 시스템, 에너지 효율성 극대화, 스마트 헬스와 교육 등 스마트 도시의 핵심은 바로 데이터에 있습니다. 스마트 도시는 데이터의 수집, 전송, 처리라는 일련의 과정을 순환하는 데이터의 흐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탄소 중립 기반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및 공유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본 세션은 스마트 시티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신기후 체제의 차세대 도시로서 발전해 나가기 위한 개인정보 이용 범위에 있어서의 균형점에 관해 논의하려 합니다. 도시의 역기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된 새로운 도시 모델 담론은 유비쿼터스 도시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 8월 유비쿼터스 도시 기반 시설 등을 통하여 행정과 교통, 복지, 환경, 그리고 방제 등의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비쿼터스 도시, 즉 UCT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유비쿼터스라 함은 어디에서든 접근 가능한 세계를 의미하며 인간이 어디에 있든지 사용자가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장소에 관계없이 컴퓨터나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한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2기 신도시들과 혁신도시들을 중심으로 UCT 사업을 시작했고 2008년에는 UCT의 건설 절차 등을 명시한 법률이 제정되며 택지 개발 사업 시 도시통합운영센터, 자가통신망, 방범과 교통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하는 지능화된 시설을 구축하는 등의 혁신 사업이 시행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택지 개발을 중단하는 도시 정책의 변화와 기술 중심적 차원에서 접근한 UCT의 사업은 다음 단계로 진전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
정부는 도시의 ICT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을 접목하여서 각종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 모델인 스마트 도시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공포하였고, 과거 UCT의 한계점이었던 단편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운영 방식을 제시합니다. 우선 UCT의 경우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도하여 상부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인 탑다운 형식을 주로 사용하는 도시에 속합니다. 그 결과 통신 인프라의 확대라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이는 여전히 단편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 수준에 머물렀다는 한계를 가졌습니다. 반면 2019년부터 시행된 스마트시티 사업의 경우 바텀업 방식의 정보 전달을 하여 양방향 소통을 가능케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텀업 방식이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지자체, 시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시민 참여 중심의 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스마트 도시 사업이 현행되는 지역으로는 세종시, 부산시, 고양시, 그리고 부천시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종국가시범도시는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도시에 다양한 편의 기능을 한 번에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이를 구성하는 스마트 도시입니다. 세종국가시범도시의 장점은 연결과 융합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데이터와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입니다. 국가 시범도시로서 세종 스마트 도시의 비전은 시민의 행복을 높이고 창조적 기회를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플랫폼으로서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트윈과 데이터 활용으로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물 인터넷을 통해 얻은 도시 데이터를 클라우드 시스템 안에 저장하고 통합하고 관리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맞춤형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 밀착형 스마트 도시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스마트 시티는 탄소 중립 그린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공통의 목적을 가지며, 나아가 환경 기술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전환, 흡수원 확충, 그리고 순환경제 촉진 등을 통해 최종 목표인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계획하고 이를 구현하는 도시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스마트 시티에는 여러 한계점이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지속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관리와 운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점과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즉, 현재의 스마트시티는 그 기술적 측면만이 강조된다는 대표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UCT가 가졌던 한계점을 극복하지 못해 동일한 상황이 반복될 우려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흐름을 기초로 하는 스마트 도시의 특징을 고려하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본 세션은 스마트 도시의 개인정보에 관한 담론을 중심으로 세 가지 아젠다를 제시하여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이시는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젠다는 스마트 시티, 차세대 도시인가, 새로운 파놉티콘인가 라는 주제의 기술 혁신과 윤리의 담론입니다. 스마트 시티는 데이터의 생성과 취합, 가공을 통해 도시 체계의 디지털화를 강조합니다. 최적화된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집된 정보들은 교통신호 제어, 건강상태 모니터링, 원격 진료, 전력 관리 등 수많은 분야에서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언제 나의 정보들이 수집되고 어떤 경로를 통해 가공되고 유통되어 서비스로 제공되는지 비판적 사고 없이 코딩화된 서비스들을 제공받게 되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데이터 주권을 잃게 되고 사유하는 삶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생성 과정에는 개인정보가 아닌 데이터일지라도 사후적으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하게 되는 정보로 변환되어 나의 일상을 추적하는 감시체제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즉, 개인의 행동 패턴을 바탕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누군가가 자신을 감시하는 듯한 불쾌한 느낌으로 다가오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이터 주권에 대한 논의 부재는 스마트 시티가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도시 시스템에서 벗어나 파놉티콘의 불쾌한 감시 도시 시스템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 세션의 두 번째 쟁점은 빅데이터 규제 변화와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점입니다.
탄소 중립 기반의 스마트 도시를 온전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제공하는 데이터의 순환 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 의식을 토대로 개인정보 규제 완화론이 나오게 되었고 현재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 주요 법령상 개인정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서 영업의 자유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나 클라우드 등 새로운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빅데이터 산업은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얼마나 많이 모아서 분석하느냐에 따른 신뢰도의 수준을 기반으로 하여 사업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데이터 분석 기법을 사용하면 그 자체로는 식별성이 없는 정보들도 쉽게 정보 주체를 식별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기에 기업이 형사처벌의 위험성을 감수하고 빅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업 자체는 물론이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제공될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고객에게도 불이익이 됩니다. 다음으로 현재의 데이터 분석 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만 취급하는 정책은 한계를 맞았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특히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 환경에서는 탈규제 영역으로서의 사물 정보와 규제 영역으로서의 개인정보의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물 정보를 개인정보의 보호 영역에서 제외시킬 필요도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물 정보란 각종 사물의 센서와 통신 기능을 장착하여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를 송신하고 수신하는 기술인 사물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사물 정보가 개인정보의 영역에서 제외된다면 IoT 영역에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예시로 스마트 홈 서비스는 주거 환경에 IT를 융합하여 국민의 편익과 복지 증진, 그리고 안전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간 중심적 스마트 라이프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때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회원의 인적 정보와 건강 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움직임 감지 센서, 상수도 사용 센서 등 IoT 장비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 또한 포함합니다. 하지만 스마트 도시에서는 IoT 기술이 거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만큼 개인정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만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스마트 도시에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정된 스마트 도시법은 스마트 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 그리고 운영을 위해서 제정된 특별법이며 이 중 스마트 도시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스마트 도시 기반 시설 관리청이 관리하는 스마트 도시 통합 운영센터에서 각종 정보들이 통합되고 연계됩니다. 스마트 도시 기반 시설 관리청은 통합 운영센터에 집중된 각종 정보를 가공하고 활용하며 유통하려는 공공 또는 민간 단체의 수수료를 받고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시티법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실질적 규정이 부재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스마트 도시법은 전통적인 도시 개발과 관련된 절차 및 규제에 관해서는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절차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유의미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스마트 도시법상 개인정보 처리 관련 조문은 전체 71개 조문 중 제21조, 37조의 단 2개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스마트 도시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실질적인 규정이라 볼 수 없습니다. 이에 현 스마트시티법은 개인정보 측면에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합용하고 있는데 이 개인정보보호법은 스마트 도시 내의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주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도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데이터는 스마트 도시법에 따라 다뤄지는데 이러한 과정은 서로 다른 법적 주체, 예를 들면 스마트 도시 기반 시설 소유자, 스마트 도시 통합운영센터 운영자, 스마트 도시 서비스 제공자 등 이들 간의 데이터 제공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 수집이 적법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적법한 처리가 필수적으로 담보되어야 하는데 이는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또는 법률에 규정된 예외 사유를 갖추어야 합니다. 관련된 예시로서 CCTV와 사물 인터넷의 정보 수집 방식의 차이를 들 수 있습니다. 스마트 도시에서의 개인정보 수집은 스마트 도시 기반 시설에 설치된 CCTV 및 각종 센서 등 지능화된 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우선 스마트 도시 기반 시설에 설치된 CCTV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의 상당수는 공익적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설치된 CCTV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적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정보통신 기술이 급속히 발달함에 따라 사람이 아닌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네트워킹하고 상호작용하는 소위 사물 인터넷, 이하 IoT 시대인 오늘날 스마트 도시에서의 각종 센서들 역시 자동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송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도시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가장 큰 위협 중의 하나는 바로 이러한 IoT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수집입니다. IoT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수집은 근본적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와 우호적인 관계일 수 없는데 무엇보다도 센서의 경량화와 소형화로 인하여 정보 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설령 정보 주체에게서 직접적인 동의를 받아내더라도 이러한 정보 주체의 동의는 형식화된 동의로서 직접적인 동의를 뜻하기 어렵고 그러한 동의로 인한 개인정보 처리 또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 도시에서의 개인정보 수집은 정보 주체의 방향성 혹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이 스마트 시티 내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아젠다는 스마트 시티를 온전하게 구현하여 오늘날 발생하는 도시와의 역기능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IoT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 내부에서는 어떠한 담론의 확산과 합의가 필요한지에 관한 것입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민감도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스마트 시티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수집과 공유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해야 합니다. 결국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식을 고안하기 위해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스마트 시티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 참여형 스마트 시티가 구축되어 시민의 요구가 직접 반영되어 도시가 형성될 때 비로소 실질적 의미의 스마트 시티가 실현되고 운영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세션은 이렇게 세 가지 아젠다를 바탕으로 하여 진행됩니다. 본 세션의 스마트 도시를 둘러싼 개인정보 문제에 대한 의견 공유와 이에 대한 논의는 다가올 스마트 도시의 확산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우리가 맞이할 미래의 도시는 데이터 주권을 포괄하는 시민 필요 중심의 스마트 시티의 형태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상 발제를 마치고 사회자분과 패널분들을 모셔 세션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회자는 법무법인 한결 윤봉남 변호사님께서 맡아주셨으며 패널로는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님과 니아 연구위원 황종선님, 스마트 도시협회의 김형태 부장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예, 나와주시죠. 예, 발제 잘 들었습니다. 그 어려운 주제를 이렇게 스마트 도시와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이라는 어려운 주제를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구체적으로 이제 그 패널 토의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제가 이미 사회자께 발제자께서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 분 한 분 인사는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세 분 발제 순서를 그렇게 할게요. 토론 순서를 제가 김영태 부장님께 먼저 이렇게 첫 번째 주제로 소주제로 제안을 안 할 테니까 스마트 도시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 상태를 안 알아보고 바로 그냥 마이크를 들이대서 죄송합니다. 실제 스마트 도시 협회에서 계시면서 그리고 주식회사 스마트 공간개발의 연구소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아마 충분한 경험과 실제 스마트 도시에서의 발생하는 문제나 이슈들에 대해서는 현장감 있게 말씀해 주시기를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스마트 공간개발 연구소장 있으면서
그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개건교수로 있는 김영태입니다. 제가 그 올 초에 스마트 도시협회를 떠났습니다. 작년까지 그 스마트 도시협회에 그 부산 에코델타시티 추진단이 있었는데, 여기 우리 황종성 박사님께서 그 마스터 플래너 역할을 맡으셨고, 제가 황종성 박사님 모시고 그렇게 이 EDC를 지원하다가 그 작년 연말에 이제 그 MP단이 해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 소속은 뭐 스마트 도시협회는 아닌 것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그 오늘 뭐 발제를 잘 해주셨는데, 아까 뭐 이렇게 이제 제가 보니까 그 조금 수정해야 될 게 유비쿼터스 도시 종합 계획이라는 것이 2009년부터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인가로 나와 있던데, 그 2009년부터 13년까지가 1차고 14년부터 18년까지가 2차, 그 다음에 19년부터 23년까지가 그때는 이제 유비쿼터스 종합계획에서 스마트 도시 종합계획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아마 그 이렇게 변화가 됐고요. 그 기존의 스마트 시티 유비쿼터스 시대에는 아마 이렇게 네트워크 USN 서비스의 중점을 가지고 있었다가 그 스마트 시티로 그 변화되면서 도시 성장 단계별로 신도시냐 노도시냐 기존 도시냐에 따라서 맞춤형 어떤 스마트 시티를 추진을 했고, 그다음 그 데이터 기반, 그 AI 기반의 도시 운영을 이렇게 중심으로 두었고요. 그다음 그 이런 거버넌스 체계에서 그 이런 개인정보 보호나 정보 보안, 뭐 라이선스 이런 문제들을 중요하게 그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는 아마 그 도시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 국가 시범 도시에서 이거는 신도시 그린필드에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을 세종하고 부산에 이렇게 했었고요. 기존 도시에 대해서는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R&D 사업을 통해서 대구하고 시흥에 어떤 스마트 시티 정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후도시에 대해서는 그 도시 재생 사업과 연계를 해서 이렇게 스마트 시티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 시티 그 기존 도시에서 스마트 시티 하는 부분하고 신도시에서 스마트 시티 하는 부분하고는 그 상당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 국가 시범 도시가 그 EDC 부산 에코델타 시티와 세종 5-1 공구에서 추진이 됐는데, 그 현재 아직까지도 이렇게 그린필드 상태고 아주 기초적인 이제 토목 공사는 끝났지만은 여기 뭐 아파트가 건설이 돼서 그 사람들이 입주를 하려면은 상당한 아직까지 여러분 시간이 그 필요한 단계인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실제 우리가 스마트 시티에 대한 그 개인 정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오늘 또 이렇게 그 질문 중에 하나가 기존의 어떤 스마트 시티에서 시민들이 만족하고 뭐 이런 질문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막상 스마트 시티가 어디야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아직까지 EDC나 세종은 뭐 저기 지으려면 아직까지 한참 멀었고요. 그러면은 뭐 판교, 그다음 동탄, 송도, 그다음 그 기존의 세종시 이런 데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막상 거기 사는 시민들이 내가 어떤 그 스마트 시티 서비스를 받고 있고 우리 도시가 스마트 시티야 이런 것들을 별로 못 느끼는 것이 현실적인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아직까지 스마트 시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개인정보 보호고, 그 다음에 그 개인정보를 잘 다루어야 그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전제는 분명히 틀림없는 이야기지만은 아직도 많은 그런 시간이 있고 지금부터 그 차근차근히 좀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우리 황종성 MP님께서 MP로 계실 때 그 개인정보보호 포럼을 통해 가지고 많은 국내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뭐 이렇게 변호사, 시민단체, 그다음에 전문 교수님들 해서 여러 차례 그 개인정보 보호 그 세미나를 저희들이 그 개최를 했었고, 사실은 오늘 그 질문에 나온 주제들 중에도 그 좋은 어떤 그 자료들이 꽤 있습니다. 그게 한 2년 정도 전에 그 이루어졌던 일이고, 그리고 작년에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키사에서 그 스마트 도시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참조를 하면서 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 개인정보 보호 스마트 시티에서 이 개인정보 보호가 우리가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그 많은 그 저기 이 뭐 막상 얘가 좀 뭐 내 개인정보가 다 이렇게 나가가지고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들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스마트 시티가 제일 발전해 있는 나라가 제 개인적으로는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국가 주도형으로 모든 데이터들을 다 집중했기 때문에 최근에도 코로나의 QR코드 가지고 정치적으로 악용을 한다, 이런 문제들이 많이 그 논의가 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또 저기 그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개인정보 자체를 머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정말로 잘 다루고 활용할 수 있어야 그 진정한 그 선진국으로 갈 수 있어가지고, 개인정보 보호가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그 양립되는 문제가 아니고 서로 잘 타협해서 잘 활용하면서도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는 나라가 그 진정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 요 정도의 제가 시작에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대해서는 또 차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스마트 도시 협회 부장으로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제가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작년 말까지 그렇게 근무를 하셨고, 지금은 주식회사 스마트 공간 개발의 연구소장이시고 서울대학교 개건 교수로 그 계시다는 말씀으로 수정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태 소장님 말씀에 따르면은 아직 스마트 시티가 말하자면은 진행 중인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뭐 그냥 그 그린 상태로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적용을 하면서 개인정보 보호가 현실 이슈화 되기는 아직은 좀 우리가 좀 이르고 미리부터 그걸 준비하는 단계로 저는 이해하면 맞는 것 같고요. 인상적인 말씀이 중국이 스마트 시티라는 말에는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가 지향해야 할, 그러니까 중국식 스마트 시티가 적절한지는 깊이 생각해 볼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뭐 들은 얘기에서도 길거리에서 어떤 법규 위반자가 있을 때 곧바로 사인이 그 개인 신원이 밝혀지면서 사이닝을 하는 그런 방식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뭐 아까 판옵티콘이라고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감시 체제의 극단화된 그런 형태로도 읽히다 보니까 조금 더 나은 형태,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 자체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한 채 스마트 시티 자체만의 기능을 극대화한 형태의 또 다른 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정말 좀 더 선진적인 접근은 없을까, 이게 이제 숙제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지능정보사회연구원의 니아 연구원이신 황종성 연구위원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김영태 단장님을 제가 굉장히 존경하지만 그 중국이 스마트 시티에서 가장 앞섰다고 하는 거는 조금 제가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좀 잘 호응을 안 하실 테니까요. 스마트 시티에서는 제가 제 스스로 생각을 해도 세계 최고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에서도 아니면 국제기구에서도 이제 굉장히 오래 활동을 했고, 저나 아니면 한국에서 하는 얘기들을 다 이제 받아들일 정도고요. 그래서 그런 제 관점에서 봤을 때 중국은 그냥 열심히 하는 나라의 하나지,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스마트 시티가 제일 잘된 데를 보라고 그러면요, 뭐 그거는 그 연구나 이런 데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한국이 제일 잘 돼 있습니다. 서울이 제일 잘 돼 있고요. 오늘은 그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서울에 있을 때는 서울에서 이 버스 기다릴 때 앞으로 도착할 버스가 혼잡도 정보를 주는 거 아마 받아보셨죠? 뭐 혼잡이냐, 뭐 여유냐, 뭐 이런 거. 그거를 버스에다가 센서를 하나도 안 달고 그 정보를 만들어내거든요. 전 세계에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 물론 최근 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은 한 2년 전까지는 조사를 했었는데, 전 세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데이터들을 이렇게 이 공유를 해가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7,000대 되는 버스에 5,000개의 정류장에다가 혼잡도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서울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밖에. 그러니까 한번 더 그런 부분은 하시고, 뭐 오늘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주신 거고요. 뭐 제가 뭐 꼭 뭘 집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긴 어렵고, 이게 뭐 토론을 하다가 주제가 이제 정해지겠지만, 한두 가지만 제가 좀 짚고 넘어가길 때 시작할 때 하고 싶은 게, 첫째는 이 스마트 시티에 대한 개념입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도시나 이런 데서 이런 얘기를 해요. 스마트 시티로 도시 문제를 해결한다. 이거 사실 좀 어처구니 없는 얘기거든요. 스마트 시티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면, 그러면 스마트 시티를 하지 않는 데는 도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느냐? 다 도시 문제를 해결해요. 도시 문제에서 제일 큰 거는 뭐 교통 문제, 치안 문제, 뭐 에너지 문제, 뭐 이런 거거든요. 스마트 시티는 사실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 문제 해결하는 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도시 형태가 됐을 때 우리는 그건 스마트 시티라고 그래요. 스마트 시티가 되던 아니면 스마트 시티가 아니던 교통 문제를 하기 위해서 스마트 트랜스포테이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스마트 시티를 안 하는 도시들도 전부 다 스마트 교통 체계를 다 만들고 있고요. 스마트 치안 체계를 만들어요. 그런데 어떤 도시는 그런 분야별 스마트 사업이 있으면서도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하는 도시가 있고, 어떤 데는 또 그런 스마트 시티를 사업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큰 차이는 어떻게 보면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게 무슨 에너지 문제, 친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이 경제 문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치안을 해결하고, 스마트 시티는 그거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 이 성과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일을 하는 이 분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가 보다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건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그런 스마트 시티에서는 이제 앞으로의 도시에서는 어떤 요소들이 그런 여건에 해당하겠느냐. 오늘 발표하신 데이터가 중요한 여건인 거는 100% 맞아요. 그리고 뭐 인터넷도 중요한 여건이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꼭 그런 것만이 모든 문제의 전부는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마트 바이 디자인, 그러니까 디자인을 가지고 스마트 도시를 하게 하는 거.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뭐 운전을 하거나 이럴 때 보면은 도로 체계라든가 도로 디자인이 이상해서 운전 잘하는 사람도 굉장히 혼동스러울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디자인이 잘못돼도 그러면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디자인만 잘 해놓으면은 이 도시를 처음 방문한 사람도 아무 불편 없이 뭔가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바로 이런 비기술적인 요소로도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가 기술, 비기술적인 요소를 다 포함하는데, 물론 오늘 발표자가 굉장히 잘 지적을 했듯이 데이터가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다 하는 부분은 이제 말씀을 드릴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오늘 이제 주된 요소가 이제 개인정보 이제 보호인데, 저는 이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스마트 시티를 논의할 때 우리가 과거의 거를 얘기하려면 과거의 문제를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봐야 되고, 미래를 논의하려면 미래의 문제는 미래의 패러다임에서 이제 봐야 되는데, 만약 미래를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이 이미 나와가지고 있는데 인터넷이 없는 시대를 상정해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생각한다. 이러면 좀 문제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미래 사회는 과연 어떻게 될까? 우리 발표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여러 번 쓴 말 중에 데이터를 수집 분석한다는 이제 얘기가 있어요. 데이터를 수집한다.
그럼 한번 다시 인터넷 말씀을 제가 드렸으니까 여러분 인터넷을 쓰면은 어디에나 정보에 다 접근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정보를 어디다 수집하나요? 인터넷이 초창기에 나왔을 때 굉장히, 그러니까 그건 이제 90년대 중반 정도 되겠죠. 두 개의 패러다임이 있었어요. 그 이전에 이제 PC 통신 같은 거. PC 통신은 PC 통신의 서버 안에 데이터들이 다 모여 있어요. 인터넷은 모든 데이터들이 다 흩어져 있어요. 결국 승자는 뭐였냐면은 인터넷이 승자가 됐어요. 지금 이제 우리 데이터 체계도 그동안은 뭐 PC 통신처럼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는 모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패러다임, 그거는 뭐 당연한 거였어요. 그러나 앞으로의 패러다임도 그렇게 갈 거냐? 우리가 사실 스마트 시티를 하는 거는 도시 차원에서 도시 안에 있는 데이터를 모두 다 모을 것 같으면, 그런 무식한 방법을 쓸 것 같으면 스마트 시티 같은 거 안 해요. 그런데 이게 각 분야별로 있는 그런 아주 복잡한 데이터들이 잘 연계되도록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이제 그건 데이터 측면에서 이제 고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제가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하튼 이 데이터를 접근하고 이용하는 지금 패러다임도 막 다 바뀐다. 우리가 예를 들면 그 외국에 나갈 때 출입국 이렇게 그 지나갈 때 그 출국 금지가 돼 있는 사람들은 못 나가잖아요. 그러면 출국 금지 돼 있는 사람들의 데이터가 어디 모여 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서로 이 정보를 찾듯이 실시간으로 정보들을 계속 갖고 오는 거예요. 찾고 어느 하나의 행위자가 그걸 모으는 게 아니거든요. 필요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데이터의 체계도 그렇게 좀 가니까 이런 수집이나 이런 거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생각도 좀 그런 미래 패러다임에 맞게끔 한번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고, 세 번째 포인트는 개인정보 보호가 내 정보를 남에게 주지 않는 그런, 사실 예전에는 그랬어요. 내 정보를 남에게 주지 않는 목적이 위해, 그것은 개인 정보인데 이거를 보다 적극적으로 좀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제안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그 예를 들어 나의 정보를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내 정보가 내 의도라든가 내 이익에 반하게 쓰이지 않게 하는 게 개인정보 보호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내 개인정보를 누군가가 정당하게 쓰는 거에 대해서 내가 동의를 하지 않았지만 그건 내 이익에 맞는 거다. 왜 이런 그 우리가 고려를,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그 우리 김영태 단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개인정보 보호 포럼을 하면서 스마트 시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이제 했었는데요. 그렇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스마트 시티라고 하든 아니든 미래 사회는 확률 기반 사회로 바뀌어요. 이건 뭐 좀 얘기가 좀 복잡하지만 예를 들면 버스 노선은 지금은 결정론적으로 제공이 되죠. 근데 앞으로의 사회는 확률로 해가지고 수요를 예측을 해가지고 버스 노선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탄력적으로 이제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점점 그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게 더 나니까. 왜냐하면 버스 노선이 아침에 애들이 학교 갈 시간에 버스 노선하고 예를 들어 어머니들이 어디 뭐 시장을 가야 될 시간에 버스 노선이 같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바뀌는데 모든 것들이 이제 확률적으로 되게 이제 탄력적으로 바뀌어요. 그럴 때 한 사람의 개인정보 아니면 한 지역 사람들의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당하게 반영이 되거나 그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름 모든 분들하고 똑같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 그거는 뭐 너무도 이 개인의 어떤 뭐랄까 개인의 인격을 위해서 너무도 중요한지 한데 이거를 우리가 소극적으로 어떤 뭐 내 거를 남들이 보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내 이익과 내 의사에 반하지 않으면 누구나 써. 근데 만약 그러다가 문제가 있으면 사후적으로 그건 어떻게 받아서 우리가 이 대가를 치르게 한다. 이거 뭐 대가를 치른다는 말이 너무 좀 이렇게 극단적인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는 어떤 방향에 대한 그 논의를 해야 스마트 시티의 미래 발전 방향하고 좀 궤가 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말씀대로 세계 최고라고 할 만한 내용입니다. 스마트 시티 내에서 개인정보라는 게 말씀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의 기반의 형태의 개인정보 보호에서 스마트 시티가 작동이 쉽지 않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점심 때 저희 밥 먹는 사람끼리 나눈 얘기가 과거에 어떤 이제 스마트 시티 연구자께서 거의 포기각서를 쓰고 그러니까 자 내가 이 스마트 시티에 그 저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내 개인정보는 다 홀라당 다 가져가세요. 이런 형태의 구상을 말한 적이 있어서 그게 가능하겠냐, 가당찮냐 이렇게 말씀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실제 이제 새로운 형태로는 말하자면 지금 황 위원님께서는 말하자면은 과거에 모았던 것에 대한 모은 정보를 수집해서 일방적으로 뿌리는 방식 말고 실시간으로 이게 말하자면은 바뀐 패러다임 내에서 실시간으로 파악되는 정보 그리고 또 그게 동의 기반 플러스 알파로 뭔가 정당한 이익을 위해서 이게 활용될 수 있었을 때 좀 더 스마트 시티에서 잘 이렇게 적응할 수 있겠다 이런 쪽으로 저는 요약을 해봤고요. 서울이 가장 그 진보적이란 말을 저는 이건 처음 알았어요. 센서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 혼잡도를 센서 기반으로 해서 야 버스마다 이게 다 센서가 있어가지고 보통인지 혼잡인지 여유인지를 3단계로 구별해주는 뭔가 센서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했는데 아니네요. 새로운 지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그 진보네트워크 센터의 오병일 대표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저는 그 스마트 시티 자체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지식이 많지 않고요. 이제 개인정보 쪽 보호와 관련된 계속 활동을 해왔는데 일단 스마트 시티가 어떤 정해진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고 또 근데 이제 스마트 시티는 그걸 또 이제 데이터 같은 걸 활용해서 좀 더 잘 해결을 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저도 되게 동의를 하고. 다만 이제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사실 스마트 시티라는 걸 국가적 일종의 어젠더로 설정을 한 거잖아요. 일종의 슬로건으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약간 그랬을 때 이제 우려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다양한 이제 사회 문제가 있을 텐데 그 사회 문제를 스마트 시티라는 개념으로 이제 표상하는 순간 사회 문제를 뭔가 기술적인 수단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 그런 어떤 프레임이 형성될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노인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사실 기술이 아니라 어떤 사회 관계가 바뀌어야 된다거나 그를 위한 어떤 지원이 이제 풍부해져야 된다거나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되게 다양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로봇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노인들과 대화할 수 있게 해주자라든가 이러면 이제 이런 기술적 솔루션 중심으로 이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 도시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사실 스마트 도시 이전에도 여러 이제 그런 그런 어떤 경향성의 해결책들이 많이 이제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저는 이미 이제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통합관제센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CCTV 통합관제센터가 있고 또 가끔씩 이제 방송에서도 얼마나 이것이 이제 범죄자를 잡는 데 효율적인지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단체에서 많이 우려를 했던 거는 이게 이제 과연 법적 근거가 있는가라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CCTV가 사실은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가 됩니다. 범죄 예방 목적도 있지만 쓰레기 단속, 주차 단속부터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목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통합관제센터를 통해서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특정 목적을 어떤 담당하는 이 모니터링 요원들이 다른 목적의 CCTV까지 그러니까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개인정보 보호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이제 목적 명확성의 어떤 원칙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형해화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충분한 어떤 법적 근거나 사회적 논의 없이 이것이 다 효율적이다. 각각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일단은 도입되고 이미 전국적으로 이제 도입이 되다 보니까 더 이상 이런 것들을 물를 수 없는 이제 그런 지금 이제 상황이라는 거죠. 또 하나의 사례를 보면 최근에 이제 부천시에서 그 코로나19가 발생을 했을 때, 내가 확진이 됐을 때 이 사람들에 대한 동선 추적을 하잖아요. 지금도 이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CCTV 지능형 CCTV를 도입을 해가지고 그 CCTV를 보면 이제 확진자가 있고 그 주변에 이제 근접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밀접 접촉자를 파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구상이 우리가 당연히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여러 가지 보건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거는
과도하게 어떤 기술 중심적인 해결책이다. 다른 여러 가지 부작용들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어떻게 하면 빨리 접촉자들을 파악할 수 있을 거냐라는 기술 중심적 사고에서 나온 해결책이라고 보거든요. 자칫하면 이제 스마트 시티라는 어떤 그런 슬로건이 이런 식의 어떤 해결책으로 사람들의 어떤 이 사고 프레임을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이런 위험성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부분이 없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시 문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환경 문제도 심각해지고 그렇다면 지속 가능 도시라고 한다든가, 그다음에 이게 이제 탑다운식이 아니라 주민들의 어떤 참여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한다면 참여 도시, 이러면 이제 다른 프레임으로 가능하고, 예를 들면 참여 도시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주민들의 참여를 이런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을 거냐, 이런 고민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거기서는 단순히 기술이 어떤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메인 해결책이라는 것이 아니라 참여라는 이제 가치가 이제 중심에 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우리가 이제 새로운 어떤 도시 시스템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의 슬로건을 뭘로 할 건지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사실 아까 이제 발제자께서는 스마트 도시법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그 규정이 이제 빈약하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스마트 도시법에서는 그냥 개인정보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해결하도록 놔둔 거예요. 저는 그 자체는 되게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만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미 스마트 도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이 있고, 사실 이 가이드라인은 이제 스마트 도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응용 사례 같은 게 나와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거의 해설서와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면서 스마트 도시가 건설돼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그런 접근 방식이 되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이 과연 이제 향후 미래 사회를 대비할 만큼 충분히 업그레이드 돼 있느냐, 뭐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좀 고민이 필요한 거죠. 지금도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데이터 수집이 이제 IoT를 통해서 이제 많아지고 개인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파일링이 가능해지면, 유럽 같은 데서는 이런 개인에 대한 프로파일링이라든가 이를 기반으로 한 개인에 대한 자동화된 결정을 규율하는 이런 이제 조항들이 있잖아요, GDPR에서. 국내에서도 이제 그런 유사한 조항들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국내에서도 이제 이런 그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사전에 이제 영향 평가를 하도록 하는 이런 개인정보 영향 평가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이제 의무화하고 있고, 사실은 약간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형식적인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실제 위험성이 있는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이제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단순히 뭐 예를 들면 몇 명 이상의 데이터를 수집할 경우는 해라가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 할 거냐, 뭐 이런 고민들. 또 하나는 꼭 개인정보 문제만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인공지능 같은 걸 이제 많이 활용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인공지능에 대한 규율이 없거든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문제 제기한 것 중에서 공공기관이 인공지능 면접 시스템을 이미 도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런 규제 장치가 없어요. 일단 도입을 민간 업체의 솔루션을 도입하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검증을 안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도 이제 갖고 있지 않거든요. 민간 업체에 이제 맡기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보 공개를 청구를 했는데 공공기관은 우리는 그거 부존재한다. 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민간이라면 모르지만 공공은 이제 대시민, 어쨌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시민들의 어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어쨌든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책임을 지는 책임성이 특히 이제 강조가 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꼭 스마트 시티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런 인공지능과 관련된 규율 체계가 결국 스마트 시티와 관련돼서도 일정하게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어떤 규범 시스템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 시티만의 어떤 그런 규율 체계가 필요하다기보다는 지금 이런 어떤 비어 있는 향후 미래 사회의 어떤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혹은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규율이 여전히 이제 좀 미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보완될 필요가 있지만, 법 체계 자체가
뭐 예를 들면 스마트 시티 법에 뭐 개인정보 관련된 규율이 엄청 많이 들어가야 된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분의 토론 잘 들었습니다. 뭐 점점 열띠어질 것 같습니다. 그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이신 우리 오병일 대표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기술적 수단으로 과연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 오히려 참여적이고 정책적인 접근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그 통합관제센터 예나 그 다음에 코로나 동선 추적 예를 말씀하셨는데요. 참고로 저도 개인정보보호위원을 제가 이제 한 2년 반 했는데요. 이 통합관제센터 CCTV 이슈는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안건으로. 왜 그러냐면은 결국 이게 같은 행정부서 내에서도 CCTV를 다른 목적으로 쓰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CCTV 정보를 가지고 범죄 추적만이 아니라 교통통제 뭐 아니면은 행정적인 다른 형태의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싶다 보니까 이게 이제 목적적으로 잘라 넣었던 게 헝클어지는 거예요. 통합관제센터 말 그대로. 그래서 통합에서 하나 한목에 해결하고 싶은 그런 이제 니즈가 있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추론해 보자면은 스마트 시티라는 데에서도 그런 식으로 어떤 활용이 연결돼서 문제가 되지도 않겠냐 하는 문제 제기를 아마 확장해서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과연 스마트 시티에 어울리는 특별한 개인정보 보호가 따로 있는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이 잘 적용이 되되 조금 더 이제 어떤 미래 전략에 맞는 형태의 개인정보보호법 자체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해결할 문제냐 이렇게 이제 접근하시면서 최근의 이슈인 프로파일링, 개인정보 영향평가, AI 뭐 여러 측면들의 어떤 발전들을 제안해 주신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자, 제가 그 패널 분들의 말씀을 듣다 보니 바로 이제 원래 아까 발제자께서 제안하신 스마트 시티 내의 개인정보 보호 바로 초점에 맞춰서 좀 의견을 좀 집약하면 좋겠는데요. 뭐 대비를 굳이 제가 뭐 논쟁적으로 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어쨌든 견해는 좀 일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뭐 쭉 다른 분들 이렇게 패널의 의견을 듣고 말씀하시고 싶은 분께서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김영태 박사님. 예. 뭐 제가 아까 중국이 제일 잘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잘한다는 의미는 개인정보 수집을 제일 잘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스마트 시티를 제일 잘하는 건 아닙니다. 스마트 시티 구성 요소를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는 인프라, 데이터, 서비스를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유럽이나 미국의 선진국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제일 먼저 시티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리더십과 전략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감시하고 조율할 거냐를 이야기를 하고 인프라스트럭처, 테크놀로지, 데이터는 맨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안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들이 빠져있고 너무 기술 중심으로 스마트 시티를 하고 있는 분명히 이슈가 있고요. 오늘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막상 스마트 시티를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현장에 가보시면은 그 개발자들 정말 잘 하시고 뛰어나신 그런 기술진들 계시고 또 공무원분들 근데 그분들이 개인정보를 잘 모르세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데 스마트 시티만 하시기에도 굉장히 힘드신 상황인데 막상 여러 가지를 구체화하다 보면은 현실적으로 제일 걸리는 부분이 데이터 부분이고 데이터에 대한 어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활용을 못해 아니면 개인정보 보호 문제 때문에 유관기관의 데이터를 내가 제공받지를 못해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막상 이렇게 선진국들 보면은 중국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 아니고 시민 참여형 그래서 칼라사타마 핀란드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데 거기는 완전히 신도시 만들 때 시민들을 입주시키고 우리 지금 뭐 백현동 대장동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아예 처음부터 오픈해가지고 시민들의 의견들을 다 모으는 이런 스마트 시티를 추진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암스테르담 스마트 시티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모이는
데이터를 공유하는 플랫폼 중심의 스마트 시티. 그러니까 런던의 사례도 시민 중심 전략, 공공 데이터의 개방 이런 쪽의 스마트 시티를 막상 많이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로 와서 보면은 제가 이거 2020년에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설문조사한 자료를 저희 포럼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발제를 했는데 보면은 성동구, 양천구, 송도, 세종 1-3 생활권의 주민들한테 여기가 다 브랜드가 스마트 시티였거든요. 스마트 시티인지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53%예요. 그다음에 근데 스마트 시티인 줄은 알겠는데 뭐가 스마트 시티예요? 라고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분은 없으세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 브랜드로 스마트 시티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느냐라는 비공식적인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좀 나눴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행정 서비스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스마트 서비스를 해주겠다 그러면은 긍정적인 답변이 한 50% 가까이 되는 걸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시티 구현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느냐?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성별과 나이를 제공해주겠다 75% 정도였고요. 현재 위치 정보를 제공해주겠다 50%였는데 주민등록번호 5%입니다. 그 다음에 전화번호가 15.5%에서 나이에 대한 정보는 제공 못 해주겠다는 부분이 대부분 한 90% 이상 됐기 때문에 막상 스마트 시티에 계신 주민들도 스마트 시티에서 나이에 관련된 정보는 제공 못 해주겠다라는 것들이 현실적인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는 요인이 뭐 있냐 그러니까 당연히 50% 가까이가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불안 이게 제일 크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 기술에 대한 교육과 습득 할아버지 할머니들 나 이거 더 오히려 스마트해지는 게 두려워 이런 이슈가 있었고 삶의 질에 그래서 격차가 심화되지 않아 이런 우려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이 교차하고 있고요. 도시 공간에서 제일 먼저 그럼 추진해야 될 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 쾌적한 도시를 만들자, 안전한 도시를 만들자, 그 다음에 참여하는 도시를 만들자 이런 식으로 많이 나타났고요. 편리한 도시, 생산적 도시, 문화적 도시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마 이런 유럽보다 우리나라가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에 제일 먼저 이렇게 시행이 됐고 EU의 GDPR이 아마 2018년에 이렇게 이제 시행이 됐고 우리나라 법이 훨씬 더 이렇게 EU보다는 강력하다라고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오늘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규제 완화와 스마트 시티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의 이제 균형점을 이야기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규제를 완화하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자 이런 좀 담론적인 이야기들을 지금 여기서 지속적으로 논쟁하는 것보다는 규제를 완화하는 게 아니고 규제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어떤 거는 된다, 어떤 거는 안 된다라는 거를 갖다가 확실하게 해서 얘를 잘 관리하는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는 당연히 보호돼야 되지만은 IoT 시대에 쏟아지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그 많은 개인정보를. 그런데 그것들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명확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는 활용하게 해주고 이런 것들은 절대로 활용 못하는 것들은 못하게 하는 그런 제도적인 기반 하에서 개인정보가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마트 도시는 이제 시작을 막 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지금부터 우리가 같이 좀 만들어 가야 되는 주제라고 생각이 되고 현재의 데이터 법안에서 이미 개인정보 보호가 잘 이렇게 관리되고 있고 미래의 어떤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는
계속 이런 그 우리 리빙랩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저희들이 테스트를 통해서 시범도시에서 스마트 시티를 위해서 어떤 법이 필요하냐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아직 나오고 있지도 않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그 충분히 검증이 되고 확신이 될 때 제3의 법을 만들고 하는 것들이 그 다음에 추진되면 되는 거지. 지금 단계에서는 그 굳이 이렇게 스마트 도시를 위한 특별한 법을 만들 이유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그런 개인적인 그 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그 부산 에코델타 시티에는 54세대의 어떤 그 스마트 빌리지라 그래서 리빙랩을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이렇게 입주를 받아가지고 그분들의 이제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또 개인정보 보호도 같이 다뤄줘야 될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그 스마트 시티 입주민에서 그 개인정보를 통제하는 좀 그 동의, 그 다음에 사회적 합의가 그 리빙랩을 통해서 좀 같이 논의되면서 같이 좀 고민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은 주민들이 내 어떤 정보가 만들어지고 있고 어떤 정보가 누구한테 제공되라는 것들을 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그 내 개인 정보가 어떻게 지금 저기 수집되고 있는지를 알고 내 개인 정보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해 나가고, 또 또 그 스마트 시티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 사람에 대해서 그 개별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들을 다 받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면은 그 아파트 입주할 때 아니면은 그 스마트 빌리지, 스마트 단지에 입주할 때 충분한 어떤 제도적 합의하는 방안들,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같이 좀 그 이렇게 논의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그 에코델타 시티나 세종에 입주하려면은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는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의들이 충분히 되면서 그 스마트 빌리지라는 그 리빙랩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같이 좀 잘 같이 분석하고 오픈해서 이런 그 담론들이 구체화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스마트 시티를 하시는 분들이 아까 그 개인정보 보호 잘 모르시고 하는데 굉장한 이런 그 논쟁들을 많이 하세요. 그 잘 모르시는 분들끼리 내가 맞냐, 네가 맞냐, 근데 이런 가이드라인도 없고 그 법적인 것들에 대한 지식도 없으시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나왔던 그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는 그 가뭄의 담비입니다. 그래서 그 이런 그 개발자나 스마트 기획자가 개인정보를 잘 모르고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구체화된 나가는 과정이고, 그게 가이드라인이 몇 개의 사례가 없지만은 지금은 앞으로 많은 사례들이 좀 그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축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면은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그 이렇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에코델타 시티 세종 아니면은 송도 뭐 이런 크다란 그 스마트 시티 국가 사업을 할 때 개인정보 보호 중심의 설계를 하지도 않았고, 아직 이때까지 또 그런 전문가들이 시작할 때부터 개입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스마트 시티가 제대로 되려면은 아예 기획 단계부터 해서 그런 그 개인정보 보호 중심의 설계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좀 만들어져야 진짜 이렇게 데이터가 공유되고 활용되고 또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그런 스마트 시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그 시민 중심의 데이터 활용으로 좀 패러다임이 좀 변화되고, 또 이런 그 개인이 내 개인 정보를 통제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그 시스템적인 플랫폼의 어떤 서비스 이런 것들이 같이 만들어지면은 최근에 어떤 뭐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서 익명화, 가명화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그렇게 해결해 나가고, 또 그 개인 입장에서는 마이데이터라는 개인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잘 좀 활용이 되면은 또 다른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리빙랩 그다음에 어떤 시민 참여 토론도를 통해서 좀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활용하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추진이 돼야 되지만은 개인 정보를 보호하면서 활용을 잘 해야 선진국이 될 수 있고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상적 담론에서의 대립이 아니고 좀 세부적이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좀 협의와 사회적 공유가 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 게 아니라 세 번째까지를 다 포괄하는 얘기가 되는데요. 저희가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거버넌스란 단어가 참 어려운데 해야 할 숙제 같아요. 특히 지금처럼 스마트 도시에서 말하자면 시민 참여형의 거버넌스가 없이 그냥 기술자 중심, 공무원 중심으로만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탑다운으로 야 우리 스마트 도시 이런 좋은 기능이 있으니까 따라와 다 동의해줘 이런 방식의 일방형 가지고 과연 이제 입주민들이나 아까 어디 설문조사하고 지금 격차가 크잖아요. 설문조사를 참여한 시민들은 내 개인정보는 주고 싶지 않은데 혜택은 누리지만 뭐 이런 지금 모순적인 관계에 있단 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제 개인 경험으로 비추어 보자면은 예컨대 뭐 특정 회사 이름을 말해서 죄송한데 네이버에서 전자문서가 와서 뭐 뭘 대신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럴 때 나는 동의한 바가 없는데 네이버가 또는 카카오가 무슨 세금 고지서를 거기서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문서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잠깐 고민되어요. 그러니까 편리함을 선택할지 거절할지가 잠깐 고민되거든요. 이제 그런 이슈들이 상당히 숨어 있지 않냐. 그럴 때 말씀하신 대로 뭐 암스테르담이나 런던에서의 구체적인 방식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시민 참여형으로 스마트 도시를 기획하는 단계 그리고 개인정보 전문가도 거기에 참여해서 아예 개인정보에 대해서 뭐 충분히 이렇게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단계 그런 기획 단계가 필요하지 않냐 얘기도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예, 오병일 대표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사실 추상적인 수준에서 얘기를 하면 되게 공유되는 지점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시민단체는 다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건 다 마구 너무 이제 보호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거는 제가 제 개인정보를 드러내지 않으면 사실 보호할 이유도 없거든요. 보호가 필요한 거는 제 개인정보를 어떻게든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이 이미 되기 때문에 보호가 사실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호와 활용이 사실은 동전의 양면인 거예요. 결국 개인정보보호법은 이게 뭐 보호하는 법이냐 활용하는 법이냐라기보다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룰을 정하는 그런 법입니다. 예를 들면 동의를 받아라라는 것도 활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동의를 받고 활용을 하라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동의 외에도 이제 다양한 활용의 또 이제 방식들이 있고 이제 그런 룰을 정하는 건데 당연히 이제 기술 발전에 따라서 이제 그러한 방식이 또 룰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저는 오히려 자꾸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이런 룰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게 중요한데 오히려 약간 보호도 양보하고 이렇게 약간 타협 지점을 만들려고 하는 오히려 접근 방식이 그런 방식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지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아까 그런 설문조사할 때 너 어디까지 제공할 수 있어? 라고 하면 사람들이 나 이런 거는 제공하기 싫어 라고 하지만 예를 들면 저는 우리가 이제 버스카드 같은 걸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신용카드와 연계된 교통카드를 사용을 하는데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거든요. 사실 엄청난 일종의 스마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들이 돼 있지 않은 나라들도 있잖아요. 아예 어떤 카드로는 특정한 교통수단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가. 근데 이런 것들이 편리한 한 반면에 사실은 엄청난 저에 대한 감시 시스템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젠 제 신용카드 교통 내용만 보면 제가 어디서 어디로 갔는지 뭘 이용했는지 이걸 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회사들은 이걸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저도 처음에 그래서 충전용 버스카드를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 못 이기고 지금 신용카드와 결부된 그런 교통카드를 사용하는데 참 이런 부분들이 고민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럼 제가 이제 동의를 했기 때문에 괜찮은 거냐? 그렇잖아요. 저는 그냥 익숙해 그게 이제 편리한 측면이 있고 거기에 이제 익숙해져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감시받을 수 있는 리스크를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감수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이제 제가 그 위험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사회 전체가 이제는 예를 들면 이제 아예 충전용 교통카드를 안 만드는 시스템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일반화되다 보면 요즘에는 이제 우리 동전 안 받겠다 이런 버스에서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선택의 여지가 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예 내 선택과 무관하게 어떤 특정한 감시 시스템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개인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한다고 하는데 참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다. 일종의 사회적인 시스템화되면 모두에게 일정한 감시 시스템을 강요하게 되는 그러한 어떤 사회적 상황이 되는 거고, 사실 그렇게 됐을 때는 중요한 것이 더 이상 이제 개인의 선택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감시 시스템, 그러니까 시스템을 또 감시하는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러니까 감독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거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같은 게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해지는 거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하지만 또 각 영역에서는 각 영역에서의 그런 또 감독 시스템, 어떤 특정 지역에서의 스마트 시티라면 단순히 이 스마트 시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설계할 거냐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내에서의 어떤 개인정보 흐름을 어떻게 통제를 할 거냐, 라는 것들을 이제 감독할 수 있는 또 이 하부 단위에서의 감독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우리나라 스마트 시티의 설계에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같이 결부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또 하나 이제 또 어려운 지점들은 아까 이제 그 입주민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런 고민을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어떤 개인정보가 있으면 자꾸 다른 데 활용하고 싶거든요. 아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CCTV 영상이 이미 확보된 게 있으면 다른 정부 부처에서 막 이렇게 활용하고 싶듯이, 사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그런 거 없이 있는 정보는 다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그 측면에서는. 그걸 요구하는 모든 당사자들이 사실 악의가 있어서 그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좋은 목적으로 활용을 하려는 의도는 있지만 사실 그렇게 애초 목적, 수집 목적으로 활용하다 보면 분명히 어떤 이 남용의 어떤 이 틈이 생기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제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떤 피해의 대상이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개인정보 이제 보호 원칙이라는 게 중요해지는 건데, 그래서 입주민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애초에 그 전에 어떤 목적으로 왜 우리가 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느냐가 사실은 그냥 중요한 거고,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사실은 새로운 목적이 생기면 그에 맞는 시스템들이 저는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어떤 뭐랄까요, 그 가능하면 아까 전에 통제권이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이 도시에 들어가더라도 네가 이 아파트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조건은 무조건 수용해야 돼라는 것보다는 어떤 사람에 따라서 나는 어떤 시스템을 설치할래 말래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가능하면 이런 선택권을 주는 방식으로 좀 설계가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스마트 시티 설계자하고 NGO가 대화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NGO라고 해서 뭐 개인정보 보호에만 가치를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충분하게 여러 가지 이렇게 고민들이나 의논들을 하는 게 가치 있다라는 게 저는 하고 싶은 말씀이고요. 혹시 지금 토론 중에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시간은 이제 얼마 많이는 안 남았습니다. 한 15분 가량이 남아 있는데 그 플로어에서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댓글로 이렇게 질문을 주시거나 의견을 주시면은 제가 이따 기회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 의원님께 먼저 마이크를 드린 다음에. 네, 뭐 다 제가 공감하는 말씀들을 주셔서 뭐 특별히 뭐 제 의견을 뭐 반론이나 뭐 이런 뭐 찬성이나 이런 그 어떤 뭐 선택적인 측면에서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게 그 주시는 말씀 그 간간이 있는 예 중에 좀 이렇게 뭐 극단적인 것들이 있어가지고 뭐 들어오면은 뭐 내 데이터를 뭐 다 주는 데이터들을 막 다 공유한다. 사실은 뭐 그렇게 하지, 그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만들어져서도 안 되고 그렇게 이제 가지도 않을 겁니다.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오병열 대표님이 아주 모두의 말씀을 하실 때 스마트 시티가 기술로 도시 문제를 해결한다. 그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첫째는 스마트 시티 자체는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스마트 시티는 스마트 시티 아니어도 교통 문제는 해결하고 다 해결을 해요. 근데 스마트 시티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더 나은 기반을 주는 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스마트 시티가 어떤 도시냐, 뭐 그럼 뭐 안전한 도시. 근데 그거는 스마트 시티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거는 스마트 시티를 통해서 안전한 도시를 더 쉽게 만드는 도시라면 오케이, 그 스마트 시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마트 시티는 비기술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스마트 시티에서 사실은 스마트 시티는 이미 도시에서 많이 데이터들을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좀 더 이렇게 좀 바람직하게 오남용이나 이런 거 없게끔 어떻게 공통 기반을 만들어 갈 것이냐를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스마트 시티 안 만들어도 돼. 그런 이니셔티브 아예 없어도 돼요. 없어도 다 데이터는 취득이 될 거고 정보 시스템들 다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너무 이렇게 안 좋게, 그리고 아까 CCTV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더 잘하실 텐데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정부에서 그런 거 이 시설이나 투자를 하고 그럴 때 뭐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관련법에 대해서 위반이 없도록, 그리고 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침해가 없도록 모든 부처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그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부족한 부분이 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런 논의를 통해서 계속 개선이 돼 가면 좋을 텐데, 하여튼 굉장히 그 모두가 개인 정보를 좀 더 어떻게 존중하 강화하는데 동의를 하고 있다 하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다시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왔을 때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 패러다임으로는 이제는 어떤 것도, 그러니까 많은 거를 하기 어렵다. 지금의 패러다임은 사실은 약간 형식주의적인 게 있잖아요. 이런 거는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절차를 따라라.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확률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스마트 시티나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그런 어떤 형식적인 게 아니고 실질적인 관점에서 개인 정보를 저는 보호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더더욱이 지금 우리가 형식적으로 개인 정보에 대해서 뭐 이거는 쓰나 안 쓰나 지금 뭐 아주 우리 시쳇말로 하면 가름말을 탄다고 그러죠.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는 사실 앞으로 생길 데이터의 규모에 비하면은 사실 조족지열이고요.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들은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이런 사람을 그래도 거쳐가는 데이터들이 일부 있었어요. 아직도 많은 데이터들은 사람을 안 거쳐가요. 그 시스템 담당자들도 자기 시스템에 무슨 데이터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래도 아직은 이제 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사람을 거쳐가죠. 조금만 지나면은 이제는 그 데이터를 그 시스템 안에서 데이터로 가공하고 그러는 걸 사람이 이제 안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의 양도 지금처럼 뭐 이렇게 서버 몇 대로 되는 양이 아니고요. 뭐 보셨잖아요.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데이터는 거의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를 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데이터가 누구 데이터고 뭐 이런 거를 지금처럼 형식적으로 정하고 이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뭐 어떤 부분에서 효과가 있겠지만 이제 앞으로 계속 빈틈이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무진장에 많은 빈틈. 그럼 우리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실질적으로 해야 되고 사후적으로 문제를 해야 되고 감독해야 되고, 그리고 기업이나 이런 데로 하여금 어떤 데이터를 활용했을 때 그러면 너네들이 그런 결론을 내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했는데 증거를 남겨라. 알고리즘은 어떻게 생성되는지 증거를 남겨라 해서 만약 어떤 분들이 데이터에 대한 오남용이나 이런 걸로 잘못된 걸로 피해를 받았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추적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가 지금에 더 중요하지.
여태까지 우리가 해온 것처럼 이런 데이터는 이건 가져도 되고 이건 갖지 말고 이건 며칠 지나면 폐기하고 그걸 무슨 재주로 이제 앞으로 통제를 하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하려면은 이제 당연히 그 스마트 시티에 말씀 주신 대로 이 시민들이 참여하고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만들어야 되고요. 또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의 방향은 정말 실질적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그 실익,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제대로 보호될 수 있는, 그리고 침해가 나왔을 때 진짜 이 뭐 추적하고 이런 거를 갖다가 그 침해 당한 사람의 그 책임으로 남기는 게 아니고 침해가 됐으면 정말 지구 끝까지 쫓아서라도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찾고 어쨌든 그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그런 체계로 이제는 이걸 다 만들어 내서 그 어쨌든 저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바로 이어서 하시죠. 그러니까 사실 좀 더 이제 미시적인 쟁점으로 뭐 이제 가야 좀 더 이제 그 얘기가 되겠지만은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약간 이제 우려가 되는 지점들이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다른 개인정보 전문가들하고도 이제 얘기를 해볼 때 많은 분들이 현재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 뭐 IoT 환경 수많은 어떤 데이터들이 쏟아지는 환경 속에서 약간 뭐랄까 이 사전에 규제하기 힘들다 사후 규제로 가고 그게 더 실질적인 규제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좀 거기에 동의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사전 규제와 사후 규제는 사실 배치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도 사전에 우리가 규율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당연히 사후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면 동의를 하고 어떤 기업체에 넘겼어도 사실은 그 데이터를 내가 통제하기 힘들거든요. 결국은 그 뭐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맞게 뭐 또 유통시키고 하는 거는 결국 그 업체의 책임이에요. 그건 제가 통제하기는 힘듭니다. 결국은 사후적인 규율도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사후적으로 해야 된다, 사전에 해야 된다. 사실 그런 것보다는 저는 이제 사전에 선택권을 줄 수 있는 부분, 예를 들면 IoT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집에서도 예를 들면 우리 집의 환경에 있는 정보, 환경과 관련된 정보, 그건 제 개인 정보이기도 하죠. 왜냐면 우리 집에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온도 설정을 해놨다, 전기를 얼마만큼 쓴다, 계속 이제 체크가 됐을 텐데, 그거는 이제 저희 집의 환경의 정보지만, 사물의 정보지만 제 개인 정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내가 원하지 않으면 축적되지 않게, 기록되지 않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이제 그런 사전적인 그런 개인의 선택권 이런 것들을 보호할 필요는 있는 거고요. 다만 예를 들면 우리가 CCTV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이렇게 CCTV가 있는데 여기 어떤 사람은 동의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다 해가지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촬영하지 않고 이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어떤 문제가 있는 어떤 새로운 기술 시스템이 있는 거냐. 그랬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이거는 저는 그걸 갖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CCTV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공개된 장소에 있는 어떤 CCTV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렇게 CCTV가 있다라고 사전에 고지를 하고 또 그에 맞는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막연하게 이후에는 데이터가 뭐 어떻게 이제 많아질 거니까 이제 규율 체계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좀 큰 틀에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현재 규제 시스템이로서는 이러한 어떤 새로운 기술 자체의 어떤 도입 자체가 뭐 곤란해진다든가 어떤 이런 걸로 규율할 수 없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문제점을 어떤 이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뭐 그에 적합한 새로운 규제 시스템이 필요하다면 뭐 그에 대한 논의를 하는 방식으로 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되게 아직까지는 약간 되게 추상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이제 가지 못하고 추상적으로 머물러 있고 어떻게 보면 현재 어떤 동의 중심의 어떤 그런 시스템이 무의미하다라는 어떤 그런 담론을 확대하는 쪽으로만 이제 기여를 하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저는 저 당연히 이제 모든 것이 동의로만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꼭 거꾸로 그렇다고 동의가 무의미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동의로서 모든
규율이 다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의를 하더라도 그 이후에 사후적인 규제는 또 그것대로 또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결국 이제 이 현재 시스템에서 이제 향후에 현재 규율 시스템이 뭐가 어떤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규정이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바로 오케이. 자, 오 대표님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새로운 기술이 나온 거하고 그 속에서 개인정보 규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는 참 어려운 이슈 같습니다. 이제 이게 또 아까 그 우리 황 의원님 말씀하셨나요?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사람도 안 거친 채 흘러가고 있을 때 이게 도대체 누구 책임으로 무슨 어든지 트래킹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을 때 그런 걸 어떻게 갖출 거냐 하는 문제 제기도 있었고요. 우리 오병일 대표께서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전적인 형태라고 보여지는 사전적 동의니 아니면은 뭐 이런 그 내용이 아예 형해화되는 건 아니다. 업데이트를 할지언정 저는 이렇게 이제 요약해 봤습니다. 그래서 견해 차이는 일부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저는 핵심은 그거 같아요.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도시 전문가와 개인정보보호 전문가와 그리고 사실은 시민들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거를 듣는 시민들께서 사실은 좋아, 나는 이 정도까지는 익스큐즈 할 수 있어, 이 정도까지 내 개인정보가 활용되는 건 난 동의할 수 있어, 이거를 사실은 아까 설문조사를 잘못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아무 전제도 없이 너 주민번호 줄 수 있어,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그거는 뭐 0.01, 그 동의한 사람은 포기한 사람이죠. 어떤 면에서는 자포자기하는 사람이죠. 내 개인정보 보호를. 그거 말고 내가 이런 서비스를 하려고 할 때 그게 필요하거든. 뭐 예컨대 아까 제가 네이버 예를 들었을 때 전자문서로 세금 고지를 대신하려고 하면은 네 동의 없이도 내가 보낼 수 있겠는데 너 그거 동의할 수 있어? 어쨌든 내 카톡이나 전화번호나 이거는 따로 스팸이 아닌 이상 따로 왔을 때는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에서의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의 스마트 도시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의 양해가 될 수 있어 하는 것을 스마트 도시 전문가 그다음에 그 정책 결정자인 뭐 아까 공무원 그리고 또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이런 분들의 참여하에 이런 분들의 토론하에서 시민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행사한다면은 사실은 가장 좀 바람직한 형태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뭐 제가 결론을 맺겠다는 취지는 전혀 아니니까요. 우리 김영태 예, 제가 조금 더 첨언을 조금 더 드리면은 정말 공감하고요. 그 개인정보 보호에는 답이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원칙을 지키지만은 강론으로 들어가면은 이 변하는 기술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또 나올 수는 있는데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중앙정부, 지자체, 그 다음에 민간 사업자, 뭐 K워터, LH 같은 시행자, 그 다음에 시민단체, 시민 이런 당사자들이 공론화해서 서로 이런 어떤 논의를 통해서 합의를 해 나가는 그런 과정, 그런 시스템들이 마련돼 있어야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로 스마트 시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산 에코델타 시티나 세종 EDC도 시범 도시입니다. 거기가 진짜 스마트 시티 되려면 앞으로 10년 걸리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조그만한 스마트 빌리지라는 것들을 이미 막 이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그 리빙랩을 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 이런 자리에 정말 아까 말씀드리는 그런 모든 당사자들이 모여서 체계적으로 이런 어떤 그 논의를 해서 강론을 갖다가 만들어가는 과정, 이게 진정한 그 스마트 시티가 아닌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영태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혹시 지금 유튜브나 아니면 저 플로어에서 질문이나 의견 있으면 짧게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거의 시간이 마무리돼 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라서요. 그러면은 따로 없으시면은 오히려 지금 그 김영태 소장님 말씀이 충분히 저희의 어떤 방향성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한 가지 희망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버넌스가 저희 인터넷 거버넌스가 오늘의 이제 저희 포럼인데요. 지자체들이 거버넌스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형태로 어떤 형태로든 거버넌스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것이 스마트 도시 내에서도
좀 정말 자치적이고 참여적인 방식으로 좀 구현이 되어서 이런 개인정보보호 논의나 뭐 이런 거에서도 조금 더 주민 참여형의 논의로 좀 더 확산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가져보고요. 만약에 이제 다음 기회에 꼭 이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의 형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주제가 된다면은 정말 스마트 도시에 사는 주민들이 참여형으로 의견도 말하고 내가 이거 해보니까 이건 영 아닌 것 같더라도 의견도 제시하고 거기에 스마트 도시 기획자나 아니면 정책 그 책임자들이 와서 같이 또 이렇게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까지 확장되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시간은 다 마무리됐는데 혹시 뭐 짧게 인사말 하실 분 계실까요? 아, 발제자께 그러면 마이크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학부생이고 관련된 지식이 많지도 않아서 발제문 중에 오류된 사항도 있었고 했는데 지적을 해주셔서 덕분에 알게 된 점들이 많아서 감사했고요. 그리고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아까 황종성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스마트 시티는 단지 기술 중심이 아니라 디자인도 포괄하는 형태의 개념이다라는 게 저도 이제 인상이 깊어서 더 새롭게 알게 된 주제로 다가왔고, 김영태 위원님께서도 제도적 중심의 얘기 확산이 담론의 확산보다 더 필요하다 뭐 이런 말들이랑 또 오병일 대표님께서 해주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들도 네, 많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부족한 발제였는데도 다양한 의견 내주셔서 덕분에 배워갈 수 있는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